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여기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고. 지금의 그 선택의 그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 둘 이렇게 소멸돼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은 서울에 학령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하잖아요.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헬로TV에서 연속 기획으로 보도한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면 지방대학 4곳 중에 한 곳은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고등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함께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2부 시간에는 과연 지방대학 위기의 탈출구는 없을지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동용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이어서 이은진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종복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정책위원장이자 모건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복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앞서 일부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학생은 적은데 대학이 너무 많다는 문제였습니다. 학생 수에 맞게 대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대학 자율에 이걸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사실 이 부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살아남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살아남고 지방 대학은 죽어가는 이런 예. 페이스를 가고 있고요. 특히나 대학 기본 진단 평가를 하면서 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을 가지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잘 안 가잖아요. 다 아이들이 다 서울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실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평가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들은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동시에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들이 좀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종복 교수님, 대학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비슷한 프로그램 똑같이 하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센터장님도 계신데 국가 균형 발전처럼 대학 균형 발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똑같은 학과가 같은 대학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경쟁력도 없고. 예. 그래서 대학마다 그런 특화를 갖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A 대학은 어떤 분야를 중점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B 대학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C 대학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대학도 살고 국가도 같이 발전하고 지역도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는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없앱니다. 네. 또는 한 학과의 정원을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예. 그러면은 정원을 줄이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40명이었는데 뭐 20명, 뭐 18명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학과가 하나의 강좌를 개설하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예. 학교는 점차 소수의 열 몇 명의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만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여러 대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특성화시키면서 큰 틀에서 통합하는 방향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현재는 사실 그렇게 해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은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학들에서도 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례로 정원외 모집은 아예 없애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대학을 성인 교육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대안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대형 대학들이 먼저 구조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다 대형 대학들이고 이 대학들은 지금 뭐 학생 수나 교수 수나 모든 게 충족되어 있죠. 충만하죠. 그런데 사실상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학생 수 좀 더 줄이고 살을 빼고 오히려 여건을 더 좋게 하고 그 대신에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요. 예. 그 지방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그 정년기 학생들만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이제 생존 연령이 점점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기 퇴직하는 그 숫자도 많고 앞으로 퇴직 후에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은데 이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또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해서 앞으로 남은 제2의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평생교육 쪽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대학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존의 기로에선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은진 센터장님, 인구 급감 때문에 향후에 지금 지방대 폐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대학 폐교로 인해서 뭐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까지 그 충격과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짚어가야 될 게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진학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대학 진학 많이 하는 거 사실입니다. 예. 공부 많이 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고급 인력 양성하는 양성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은 많이 진학하는데 대학원 진학률은 아주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5배 이상 진학해야 선진국 수준이 됩니다. 예.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세계는 대학교 4학년 가지고는 부족한 세상이 됐어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추려고 하면은 근데 자꾸 우리는 대학을 줄여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대학을 더 발전시켜야 될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뭐 특성화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는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매우 강하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점하고 네. 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최근의 경우. 네, 지금 지방대학 위기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은 근시안적일 수 있는 그런 해법들만 나오고 있는 현실과 함께 단순히 양만 줄일 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 자체를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 사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제 절반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3월 통합대학교로 출범한 이후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 정부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동안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국가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인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세웠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구성원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전제로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입니다. 상지대는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사업 모델을 마련해 재정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지원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해서 그것을 대학 운영에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스스로 사회적 기부금을 즉 발전기금을 모아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공영대학이 출범이 되면서 그 외부 인사들에 대한 또 채용과 운영에 대해서 또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지방 사립대가 아닌 좀 지방 공영대학으로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영상으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부가 사립대에 대해서 재정의 절반을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상지대 그리고 조선대, 평택대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학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은데요. 공영형 사립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은진 센터장님? 저는 이제 그때 공영형 사립대라는 걸 자꾸 그 재정적인 측면하고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측면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때 공영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뭐 일반적으로 자유시장적인 그 대학 체제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가 거의 대학 체제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면은 한 주가 한 10개 이상의 캠퍼스를 다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영형을 단순히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뭐 더 많이 투입해라 또는 뭐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학을 묶어서 한 지역에 한 대학의 캠퍼스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네트워크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공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대학이더라도 어떤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복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속내를 잘 모르는 구성원들은 아마도 내심 반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립대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자율성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의 절반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환영할 그런 사학 법인들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투자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대학들, 사립대학들이 모두 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분규와 또 비리로 얼룩져 있는 대학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개입해가지고 겨우 이제 어떻게 정상화 시켜놓고 그 대학들에게 이제 실증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가능한지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10수년간 이렇게 대학이 아주 나락에 떨어져 있던 학교들이라서 이게 어떤 좋은 성과를 낼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법제화를 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는 대학들은 일정 비율의 어떤 재정 지원을 하고 기준이 되고 법인이 원하면 그 제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자율성만 가지고 계속 우리는 학생수가 적든 뭐 재정이 어렵든 가겠다 하는 대학은 또 가는 것이고 차라리 먼저 법을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2012년 문재인 대통령 그 처음 출마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정책인데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부터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영형 사립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공영형 사립대 대신에 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즉 일부 대학이 아니라 아예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건데요. 등록금 의존형의 이런 재정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공영형 사립대 예산도 지금 대폭 삭감된 마당에 이렇게 정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제 정부 책임형 사립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근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자 뭐 이런 주장으로 보이고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19대 국회 때 발의가 됐다가 통과 못 시키고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약으로서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느 것이나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86.5% 굉장히 높은데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국가의 투자의 그 비율이 38.1%여서 그 OECD 국가의 평균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공영형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 중에 또 경쟁력 있는 대학을 국가가 공영형으로 해서 재정도 투여하고 그 직접 이사선임권을 가짐으로써 그 경영의 투명성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좀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일 텐데요. 예. 아까 이종복 교수님 말씀대로 기재부도 반대하고 지금 잘 추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지금 세 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택대, 조선대,
또 상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야 뭐 좀 방법이 나올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좀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국가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은 현재 있는 학교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그거를 지역이 나서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너 알아서 하고 살아있는 대학만 우리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의 총의를 모아서 정말 이건 우리 지역에 가까운데 어디 회사가 있으니 그 회사의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이 학교는 괜찮아. 그러면 회사도 설득하고 지역도 설득하고 해서 뭔가 같이 나서 이걸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투여해서 대학을 살릴 거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지자체 장님들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 없애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이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인지를 좀 평가하시고 지역의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저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릴 것이니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생존에 대한 문제는 국가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대학이 하나 없어지면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져요. 젊은 청년들이 그 부분을 주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장기적인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반드시 살리는 게 좋은데 살려만 달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나서서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게 생겨 있다. 좀 이런 위기감들을 좀 가지고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한몸 공동체, 이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어떻게 지금 봐야 할지 센터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지자체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자체는 대학을 관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특히 고등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살리려고라도 대학에 대한 정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살림으로써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서부터 안 해요. 그래서 뭐 공약 내세울 때는 뭐 조금씩 하지만은 뭐 지역을 살리겠다. 근데 거기에 항상 빠져 있는 것이 대학을 살림으로써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새로 틀을 만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거예요. 대학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의 계획 속에서 대학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세우고 지자체가 돈을 대학에 나누어줘라. 이렇게 이제 이번에 프레임이 조금 바뀐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만들 때 대학의 역할을 반드시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분위기는 바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의 그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관행이라던가 또는 대학에 가면은 또 그 교육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지표를 뭐 달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상충되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저는 궁극적으로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지역에 맡겨라.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게 해라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종복 교수님 일부에서도 또 지방 대학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만의 어떤 특성을 좀 살린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방 대학이 특성을 가지려면 혼자만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성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지역 산업, 지역 경제의 특성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지역은 사실 좋은 일자리, 취업하기 좋은 그런 산업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지역의 중소대학들이 추구해 왔던 바는 사실 철학이나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을 통해서 학문 분야를 개척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 그런 것들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각 대학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공 서비스 분야, 무슨 호텔 관광 분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좋아해요. 또 보건 복지 분야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팽창돼 있고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업무에 종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인적 자원을 골고루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대학들도 정부도 함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지역의 산업이 뭐 특화된 산업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부분인지 잘 고민해서 대학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부분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결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장 뭐 이쪽에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서 만들면 결국에는 2, 3년, 4, 5년 이내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네. 이제 쓸모없는 그런 인력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 분권화에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지방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좀 활성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조금 있습니다. 세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위기 타개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내일은 내가 할 때 제일 책임감이 있고 진지하게 하잖아요. 네. 중앙에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그냥 성과 내기나 돈을 받는 데 주로 치중을 하고 진짜로 내가 발전하는 데는 책임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돈이 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믿고 처음에 시작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분권 하면서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분권 얘기하면 야 분권할 능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예. 능력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시도도 안 해보지 않았느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서. 그리고 실패해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하고 중앙정부가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건 다른 문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 일일 때 책임감도 더 크게 느낀다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이종복 교수님. 네. 제가 생각하는 지방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대학도 전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문화예술 분야 이런 쪽 계속해서 특화시키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정말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도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대학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하는 거 그건 결국에는 규모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각 대학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쪽에 매진하고 그것이 지역과 연계가 된다면 더욱더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실 조금 논의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논의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와 있고 예. 이 속에 대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항상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지역의 신플랫폼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강조를 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조되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 문제를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우리 이종복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다 특화시켜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무슨 그 동네에 있는 탑이거나 그 동네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가 지역의 대학이 되는 이런 구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각 대학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 그건 교육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학이 더 노력하시고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지자체가 더 열심히 협력하고 이렇게 좀 가는 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위기의 지방대학 문제 원인과 그리고 해법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 세 분 해주신 말씀이 이 해법 실마리를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지역의 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기조 위에서 지방대학도 위기를 좀 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